안녕하십니까. 더 배움에서 퍼펙트 사회팀의 사회문화 맡고 있는 명재민이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강 사회 조직을 배울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회 집단의 세 가지 분류, 세 가지 조직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2차, 그 다음에 결합의지, 공동사회, 이익사회,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 했었고요. 그 앞에는 일탈행동 했었습니다. 자, 오늘 6강은 416쪽에 사회 조직과 그 다음에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구분하고 자발적 결사체까지 보고요. 시간이 되면 문화 파트 넘어가서 문화의 속성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조직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거 살짝 기억날까요? 자, 지금 배우는 순서가 사회 구조 배우고 사회 집단 배우고 사회 조직을 배우고 있죠. 배우는 순서가 점점점 범위가 좁아지면서 이제 사회조직 배우는 거예요. 사회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번 사회조직의 의미와 특징인데, 자, 별말 없으면 일반적으로 사회조직을 우리가 공식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식조직은 바로 이따 볼 건데요. 사회조직은 자, 특정 목표가 있어요.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의도적으로 만든 사회집단.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의도적으로 만들었네요. 그럼 사회집단은 지난 시간에 416쪽 맨 위에 결합의지에 따르면 무조건 다 공동사회다, 이익사회다? 이익사회죠. 태어나면서부터 밑에 사회조직 이해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업, NGO, 협회, 팬클럽 태어나면서부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지난 시간에 결합의지 중요했으니까 공동사회를 쉽게 설명드리면 가족, 민족, 그 다음에 뭐 마을 공동체 요 정도 빼고는 싹 다 이익사회라고 보면 돼요. 싹 다요. 가족, 민족, 마을 공동체 요 정도 빼고는 싹 다 이익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거 3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본인의 선택에 의해 들어갔으니까요. 자, 사회조직은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들어갔습니다. 학교도 사회조직이죠. 사회화하려고 들어갔으니까 기업 돈 벌려고 NGO 시민단체니까 공익 추구하려고요. 특징,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 구분이 뚜렷합니다. 너 이거 해? 이거 해서는 안 돼.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 구분이 뚜렷하고요. 17쪽 위에 가면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수단적 인간관계가 나타나며 자, 조직의 목표와 과업 달성을 기준으로 구성원을 평가합니다. 얘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조직의 목표를 얼마나 이뤘느냐. 여기서 과업 달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과업 달성을 무조건 이 과업을 워크로 해석을 하면 일하는 거죠. 그럼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과업이 뭐예요? 만약에 사회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학교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만약에 이게 뭐 공식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거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업이라는 말 자체는 이 특정 조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설명 안 하고 넘어갔더니 과업이 워크니까 다 회사 아니야? 회사에서 돈 벌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업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보상과 제재를 통해 집단 간의 규범을 엄격히 규정한다는 특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과 비공식 조직이 있네요. 제가 아까 사회 조직을 공식 조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만 이 공식과 비공식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 조직은 사회 조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공식적 목표와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사회 조직이에요. 기업, 정당, 정부, 조직입니다. 특징, 규칙과 절차 중시하고 1차적 목표는 그 목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고 형식적 인간관계, 공식 조직의 의미와 특징은 방금 배웠던 사회 조직하고 다른 점이 없네요. 다른 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공식 조직 쓸 때는 비공식 조직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비공식 조직은 뭐냐? 공식 조직 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예 네모를 쳐버리세요. 이 조직이 비공식 조직이 되냐 안 되냐는 조건이 딱 하나예요.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돼요. 공식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관심사나 취미에 따라 친밀한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니까 1차적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조직 내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공식 조직의 특징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그리면 이게 비공식 조직이다. 아까 제가 비공식 조직이 되려면 무조건 비공식 조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거기 얘가 공식 조직 내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우리 일반적으로 취미나 친목단체에서 동호회가 제일 많거든요. 이 동호회가 공식 조직 안에 있으면 비공식 조직인데 공식 조직 안에 있지 않고 밖에 그냥 나와 있어요. 동호회 많잖아요. 공식 조직 안에 있지 않는 동호회, 이런 것들은 밑에 나오는 바로 자발적 결사체로 들어갑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텐데 제가 아예 딱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뭐 전라도 광주에 삽니다만 광주에서 제가 배드민턴을 계속 칩니다. 7년 동안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고 뭐 이것 때문에 다리 다치고 했습니다만 뭐 끊지를 못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운동하고 뭐 시합도 나가고 이러는데, 제가 속해 있는 클럽이 서구에 100일 클럽이라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어요. 왜 100일 클럽이냐면 100일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려 쓰기 때문에 100일 클럽이에요. 그럼 광주에 보면 기아자동차 공장이 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자동차 내에 회사원들이 많으니까 기아자동차 내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또 만든 기아클럽이라는 배드민턴 클럽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비공식 조직이고 하나는 그냥 자발적 결사체 친목 집단일 뿐입니다. 일단 둘 다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둘 다 자발적 결사체의 친목 집단에는 들어가요. 근데 플러스에서 하나는 비공식 조직이고 하나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무조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 있어야 눈치가 채셔야 돼요. 자, 기아클럽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기아클럽은 공식 조직인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뭡니까? 회사. 공식 조직인 회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뭐가 된다? 기아클럽이 되면서 비공식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00일 클럽은 100일 초등학교 쓴다며. 그럼 100일 초등학교 사람들이 학교에서 쓴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학교 강당만 빌려 쓰는 거예요. 체육관만. 여기에 100일 초등학교 교직원, 선생님 뭐 아무도 가입되지 않아요. 수희 아저씨도 여기 없어요. 그냥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발적 결사체의 친목 집단에만 해당하고, 이 기아클럽은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의 친목 집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동호회가 나오면 그 동호회에 뭘 보면 되냐면요, 가입 조건을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땡땡 축구 동호회 뭐 나왔어요. 축구 동호회 모집. 그때 가입 조건이 예를 들어서 누구나, 시민 누구나. 그럼 이건 비공식 조직이 아니죠. 자발적 결사체의 친목 집단만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땡땡 축구 동아리라고 해놓고 무슨 구청 직원들만, 아니면 무슨 회사 내에서, 우리 각종 회사 내에서 보면요, 회사 내에 무슨 등산회, 산악회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비공식 조직에서 공식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던 똑같은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배드민턴 클럽인데 왜 이건 비공식 조직이 아니고 이건 비공식 조직이냐? 공식 조직 안에 있냐 아니냐,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특징, 비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들의 관계가 긍정적이라면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부정적이라면 공식적 목표 달성에 저해를 우려한다. 무슨 뜻이냐? 왜 그렇게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있는 걸 강조할까요? 결국 이 비공식 조직도 만든 목적이 공식 조직의 업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거예요. 기아자동차 다니시는 분들이 일 끝나고 회사 일 끝나고 운동도 하고 주말에 시합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니까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일에 도움이 되니까, 예를 들어 회사 내 등산회 같은 거 있으면 굳이 사장님이 오셔서 일요일 아침에 잘 갔다 오긴 하면서 금일봉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비공식 조직의 활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식 조직의 목표 달성을 깨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비공식 조직의 목표 자체가, 만든 목적 자체가 공식 조직의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발적 결사체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예요. 일단 417쪽 동그라미 4번에 맨 밑에 4번 특징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밑줄 쫙.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발적 결사체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발적 결사체는 종류가 딱 3개 있는데 이 3개는 들어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때 쿨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뭐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오는 거 없어요. 조폭도 아니고 그냥 쿨하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이해관계와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요거 다시 헷갈리겠지만 다시 볼까요?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요, 이익사회요? 당연히 이익사회죠. 또 설명드립니다. 공동사회는 가족, 민족, 뭐 친족, 이것 빼고 마을 공동체 요 정도 빼고는 싹 다 뭐라고요? 이익사회니까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중요한 거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의 포인트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또 하나 자발적 결사체의 유형은 딱 3개입니다. 친목 집단, 구성원의 교양과 취미와 친목에 관심을 두는 집단이에요. 각종 동호회가 팬클럽이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라고 일부러 바꿔내겠습니다.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 친목 집단은 비공식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아닌 거예요. 답지에. 이해되세요?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친목 집단이 각종 동호회나 팬클럽이 공식 조직 안에 들어가 있다면 비공식 조직이 맞는데 아니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 어디서 많이 배웠는데요? 정치에서 배웠던 그 이익 집단 맞습니다. 그 시민단체 맞아요. 그러면 이익 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다시 이 이익 집단에서 이익은 요게 맞죠. 요게 맞아요. 근데 앞에 배웠던 결합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 할 때 이익은 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거 포인트 하시고요. 일단 이익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에서 배웠던 그 이익집단 맞습니다. 의사회, 약사회, 영화인협회 있고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죠. 목적이 다르죠. 이익집단은 사익, 그 집단의 이익이요.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정의에 관심을 두는 환경단체, 여성단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발적 결사체 3개가 있는데 친목 집단은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 또 하나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앞에 묶으세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2개는 다 뭐라고요? 이거는 공식 조직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조직의 종류가 많아지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뭐라고요?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친목집단이 있죠. 자발적 결사체, 친목집단, 각종 동호회 뭐 이런 것들은 비공식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자발적 결사체가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배경 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직업과 관심사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 욕구가 증대되고요. 2차 집단의 생활 비중이 커지면서 개인의 소외감이 증대된 겁니다. 자, 지금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에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가 있어요. 정치에 참여하는 집단 배울 때 정당 배우고 요거 배우거든요. 근데 이익 집단과 시민단체의 공통적인 등장 배경이 뭐예요? 현대사회의 다원화입니다. 원하는 게 많다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서 배우는 걸 설명하면 그대로 정치에는 정당이 있잖아요. 정당만으로는 본인의 이익이나 목표를 다 정치 권력 과정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언제 정당 보고 있어요. 답답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이익 창출하려고 공익 창출하려고 직접 나서는 거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특징 1번이 그러니까 아예 기계적으로 시험지 받아봤는데 답지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답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발적 결사체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이거 다 그래요. 들어갈 때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쿨하게 그냥 나오면 돼요. 넘겨보시면 418쪽에 목표와 신념이 뚜렷합니다. 친목 집단은 스트레스 풀거나 인간관계 유지하려고, 자기 특정 이익 창출하려고, 시민단체는 뭐예요? 공익 창출하려고. 경제적 보상이나 강제력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그 위에 1차적 관계나 2차적 관계가 공존합니다.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2차 집단 같은데 그 안에 인간관계는 1차 집단일 수 있습니다. 관료제. 일단 관료제는 여러분들 막스 베버가 주장했던 관료제라는 게 현대사회 지금도 굉장히 많이 관료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 관료제는 산업사회에서 복잡해진 이 조직이 복잡해진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일단 특징이 장점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잖아요. 근데 관료제는 산업사회에 맞다 그랬잖아요.
그럼 정부와 사회니까 산업사회에 맞는 관료제가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관료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학교, 군대, 회사 많거든요. 물론 탈관료제로 많이 갔습니다만. 그럼 아직까지 있는 이유는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징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산업사회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관료제가 현대 정보화 사회는 잘 맞지가 않잖아요. 단점 생겨서 문제점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결책은 바로 뭐예요? 탈관료제로 가는 거죠. 요 파트에서는 관료제와 탈관료제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관료제의 의미부터 볼까요? 산업사회 조직이 거대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대규모의 조직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인데, 관료제를 옆에다 제목에다가 단순하게 정리해보면요, 수직적으로는, 수직이요 위아래, 관료제 위아래로 보면 어때요? 이거는 상명하복이고요. 어렵지 않네요. 위에서 까라면 까야죠.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서 복종. 이걸 뭐예요? 바로 위기의 서열을 강조합니다. 부장이 명령 내리면 과장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했으니까 뭐 보겠어요? 수평 보겠네요. 자, 수평, 수직은 이해될 거예요. 수평은 뭐냐? 분업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뭔 소리야? 잘 보세요. 관료제는 대부분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인사부라고, 어떤 회사에 보면 인사부 같은 거, 이건 총무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비슷해요. 인사부, 총무부니까 맨 위에 누가 있어요? 부장. 무슨 부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과장, 대리, 말단 사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직적으로 보세요. 부장이 과장보다 높은 직급이니까 하는 일도 조금 더 많고 위계 질서가 더 높죠. 밑에서 명령 내리면,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서 명령 못 내리죠.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되고요. 요거 이해되시죠? 수직의 상명하복. 그럼 수평은 뭐냐? 인사부를 그대로 총무부로 오면 총무부에서도 누가 있어요?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요. 그럼 총무부 부장과 인사부 부장의 차이점은 뭐예요? 물론 누가 더 1, 2년 회사에 먼저 들어와서 월급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둘 다 부장인데 차이점은 뭐다? 얘는 요거, 얘는 요거. 하는 일이 어때요? 차이가 있는 거죠. 분업으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특징 보겠습니다.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높아요. 제가 나중에 요즘의 추세는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징을 묻는 거니까 탈관료제를 뒤에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관료제 특징 할 때 뒤집어서 탈관료제의 특징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피라미드형 조직으로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높아져요. 그러면 탈관료제는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관료제는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위계 서열. 과업이 과업, 일이 각각 전문화되고 분업화됐으며 경력에 따른 보상, 옆에다가 경력에 따른 보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연공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연공서열 이해되시죠? 연공서열. 회사 들어간 지 1년 차보다는 10년 차가 경력이 더 많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 표준화된 과업 수행. 이것 때문에 단점이 생기기도 하죠. 스탠다드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돼요. A라는 일이 터지면 B로 해결을 해라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신입사원이 와갖고 A라는 일은 C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빠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창의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장이 개무시하죠. 알았어. 알았는데 그냥 B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조직이 딱딱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지위 획득에 따라서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하기도 하고요. 특징이 아까 순기능, 장점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위계가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합니다. 부장이 할 일, 과장이 할 일, 딱딱 권한과 책임이 정해져 있고요. 분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효율적, 이것 때문에 관료제를 아직도 하는 거예요.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과업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과업 수행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한두 사람 빠진다고 해서 그 회사나 무슨 공무원 집단이 무너지고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역기능이 있는데 조직 규모가 워낙 커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고 변동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그 빠른 변동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고요. 자, 위계가 너무 서열화돼서 최고위 관료와 실무자의 의사소통, 사장님이나 회장님 만나기도 어려워요.
이런 게 있고, 자, 무능한 구성원도 신분 보장이 이루어진다. 옆에다가 무능한 구성원도 신분 보장이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사 안일주의. 이게 밑에 딱 맞네요. 연공서열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무사 안일주의. 다른 말로 복지부동. 복지부동이 무슨 뜻이에요? 바짝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 복지부동. 무사 안일주의. 사고 없이 오늘도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는 17일 되면 월급 나와. 우리 마누라 월급날이 17일이거든요. 17일 곧 돌아오는데 17일날 별일 없으면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하지 않은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얘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지난달 250에 올해 300 그런 거 없어요. 10년 차가 1년 차보다 월급 많이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무사 안일주의 때문에 공무원을 비롯한 학교라든가 군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일 처리를 못한다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 자, 과업이 전문화되면서 구성원의 창의성이라든가 자율성, 아까 A는 B로 해라. 끝났어요. C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성이 떨어져 버리면 인간 소외 현상이 생긴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중요합니다. 레드 테이프, 빨간 테이프네요. 옆에다 가로치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 목적 전도, 목적 전치.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목적 전도, 목적 전치 어디서 배웠어요? 앞에 이것 때문에 제가 한다고 지난 시간 한번 건드리고 갔습니다. 일탈 이론에서 머튼의 아노미에서 머튼의 아노미 포인트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회적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는 제도적 수단이 있죠. 근데 머튼의 아노미에서 포인트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이 목적 전도는 목표는 됐고 수단만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레드 테이프입니다. 뭔 소리냐? 레드테이프 밑에 읽어보시면 쉬워요. 옛날에 영국의 관공서에서 다른 부서에 문서를 보낼 때 문서의 바깥에 테이프로 묶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안에 문서 내용이 중요해요? 테이프 묶는 게 중요해요? 안에 내용이 중요하죠.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뭐만 강조하더라? 테이프만 이쁘게 잘 묶어졌느냐, 색깔이 이것만 따지더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죠. 그래서 목적 전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관료제의 결정적인 단점. 단점 생겼어요 지금. 뻔하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에 뭐예요? 탈관료제로 간다는 거네요. 자, 탈관료제. 관료제가 구성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해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 여긴 안 나왔습니다만 또 하나는 시대적 변화입니다. 뭐예요? 시대적인 흐름 중에 거스를 수 없는 결정적인 변화. 뭡니까?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사회에 맞는 이 관료제가 안 맞아서 탈관료제로 갑니다. 일단 특징 보기 전에 유형 보세요. 제일 많은 게 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팀제죠. 팀제. 하나의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총무부에서도 오고 뭐 격리부에서도 오고 뭐 여기저기 와서 팀을 만들어서 이 팀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달성되면 빨리빨리 해산을 하는 걸 우리가 팀제라고 부릅니다. 특징 볼까요? 조직이 굉장히 유연해요.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 변동 속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물론 팀제 같은 건 팀장이 있죠.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팀장은 팀원보다 의사결정을 더 많이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일 뿐이에요. 세 번째, 구성원들끼리 자유로운 의사소통. 관료제는 상상할 수가 없죠. 말단 뭐예요? 그 사원이 사장님한테 바로바로 달려 이런 건 없는데 탈관료제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더 증진될 수가 있고요. 자, 서열보다는 능력에 따른 보상. 아까 문제됐었던 연공서열이 안 되고 능력에 따라 보상을 합니다. 그럼 특징은 뭐겠어요? 1년차 된 사람이 10년차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능력대로 가니까. 근데 관료제에 문제가 생겨서 탈관료제로 갔다 그래서 무조건 탈관료제가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 방금 봤었던 서열보다는 능력에 따른 보상 체계를 한다 그러면 이거 결정적인 것은 뭐가 떨어진다?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의 안정성 저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0년 됐는데 열심히 10년 돼서 뼈를 받쳐서 일하고 있는데 갓 들어온 1년차 된 놈이 나보다 월급 더 많이 가져간다? 그럼 짜증 나겠죠. 조직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탈관료제가 서열보다 능력에 따른 보상체계를 한다는 건 분명히 장점입니다만 결정적인 단점으로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는 거고요.
자, 중간 관리층의 역할이 축소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유형, 팀제, 네트워크제, 오케스트라, 밑에 오케스트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메바, 우리 그 미생 증식하는 거 있잖아요. 꼬리 잘라도 자꾸 나타나는 거. 이런 아메바처럼 딱딱딱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우리 거미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 대표적인 건 팀제가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조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탈관료제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챕터 6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게 조금 많은 그런 단원입니다. 사회 집단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회 조직과 공식과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관료제까지 각각의 특징들을 보시고,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래도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분명히 이건 이건가 저건 저건가 헷갈리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하시고 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문화 파트를 조금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제가 끊어서 가겠습니다. 문화 파트는 다음 파트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속성, 특성 요거를 좀 설명하기 많기 때문에 챕터 7은 다음 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드리는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